안녕하세요, 다인쌤입니다. 자, 2021년도에 집을 사신 분들이 있죠. 흔히 이제 영끌족이라고 하는데 이분들 집값이 회복이 됐을까요, 지금? 네, 놀랍게도 10명 중에 8명은요 아직도 집값이 회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떨어진 거죠.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수억 원의 손실을 감수하고 파신 분들이 있고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경매에 넘어간 아파트도 많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요 2021년 영끌족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2021년 그때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영끌에 나섰을까? 비유적인 이미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2021년 서울 아파트 시장은요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집값이 매주 오르다 보니 신문 기사를 보면 자고 나면 아파트 가격이 올랐었습니다. 집을 사지 않았던 분들도 앞다퉈서 대출을 끌어모아서 집을 사기 시작했죠. 자, 이른바 패닉 바잉이 시작됐습니다. 공포에 의한 매수가 본격적으로 터져 나온 거죠. 자, 여기 신문 기사가 있는데요. 사전 청약도 2030 패닉 바잉 못 걷고 7월 아파트 매입 45%가 젊은 층이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2030 젊은 층들이 영끌에서 집을 샀다는 뉴스 기사죠.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영끌, 즉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사야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자, 그 이유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요, 집값 폭등입니다. 자, 2021년도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죠. 자, 서울 아파트가 급등하던 시기입니다. 자, 이 당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1억 5천 였습니다. 2021년도. 자, 그런데 1년 전인 2020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요 8억 9천이었습니다. 즉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무려 2억 6천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특히 강남 상구, 또 마용성이라 하죠. 마포, 용산, 송동구 이런 인기 지역은요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뿐만 아니라 서울의 외곽 지역인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이런 지들도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당시로 돌아간다고 하면 내가 집이 없어요. 집값이 자고 나면 막 올라갑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대출을 끌어모아서 영끌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다리겠습니까? 장담을 못할 것 같아요. 이런 패닉 바잉 상태에 빠지면 불안하니까 나도 집을 사야 할까? 라고 해서 대출이 무섭지만 대출을 끌어모아서 집을 산 이런 젊은 층도 많았고 실제로 중장년층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패닉 바잉의 심리적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요, 행동 경제학에 나와져 있습니다. 바로 손실 회피 편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건 뭐냐면요, 사람들이 무언가를 잃는 것은 극도로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2021년 12월 달 뉴스 기사입니다. 벼락거지 델라 집 사러 퇴직금 깬 3040 무려 23,000명이라는 뉴스 기사입니다. 자, 이 당시엔요 이런 뉴스 기사들이 자고 나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금 집 안 사면 벼락거지 된다, 이런 메시지. 자, 이런 공포 심리가 패닉 바잉으로 이어졌던 겁니다. 영끌 안 하면 죽을 때까지 평생 집 못 산다, 벼락거지 탈출법, 이런 자극적인 기사들이 사람들의 불안감을 더욱 자극했고 그래서 영끌해서 집을 산 분들이 많아졌던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요, 금리와 대출 조건이 만든 완벽한 폭풍이라는 제목으로 적어봤습니다. 당시 상황을 더 악화시킨 건요, 바로 초저금리 그리고 느슨한 대출 규제 때문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영끌을 하게 됐죠. 자, 2021년도 이때만 해도요, 기준금리가 0.5%로 역대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20대 30대들은 이런 저금리가 너무 익숙하고 계속 이렇게 될 거라고 믿었죠. 그래서 대출 금리가 오른다는 건 생각도 안 하고 다들 무서워하지 않고 대출을 받았던 겁니다. 게다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라고 하죠. 이 규제가 지금처럼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용대출을 받기가 너무 쉬웠습니다. 자, 즉 돈 빌리기는 너무 쉬웠고 대출 금리 부담은 역대 최저 수준이라서 사람들이 지금이 기회다 라고 생각하며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간과했던 엄청난 위험이 있었습니다. 바로 금리가 오를 가능성, 또 집값 하락, 리스크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영끌해서 집을 샀던 것인데, 자, 2021년 초중반만 해도 기준금리가 0.5%였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죠?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지만 2021년 하반기부터 금리가 엄청나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4.5%, 5%까지 뛰었어요. 기준금리는 3.5%지만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 금리는 5%대, 6%대까지 뛰었죠.
자, 이로 인해서 대출 상환 부담이 2배, 많게는 3배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당시 12억짜리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대출을 최대한 끌어모은 직장인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집값이 9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3억 손해잖아요. 자, 이때 월 이자를 대출이자를 150만 원 내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2배 이상 올라서 300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집값은 3억이 떨어지고 대출 이자는 150에서 300으로 늘고,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끔찍한 상황이죠. 자, 이제 2025년 새해입니다. 21년도에 영끌 해서 집을 산 분들, 지금은 어떤 상황일까요?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영끌족의 손실 현황을 보고 계신데요.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2021년 서울 영끌족 79%가 지금도 마이너스라고는 기사 내용입니다. 즉 10명 중에 아직도 8명은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본인이 샀던 금액보다 아파트 가격이 더 떨어진 상태이죠. 특히 노원구 같은 외곽 지역은요, 매수자의 90% 이상이 손실 상태라고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이것은 뭐냐면요, 회복이 안 된 서울 아파트 주요 거래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거래 금액, 그 당시에 최고가에 매입한 게 광진구 광장동 워커힐은 35억인데 최근 거래가는 27억 4천, 마이너스 7억 6천. 자, 마포구 상암동 상암 월드컵 파크 6단지 최고가 16억 9천. 이때 사신 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지금 거래가는 10억 8천 5백, 마이너스 6억 1천. 또 송파구 오금동 볼까요? 네, 최고가 18억 5천 했던 게 지금 12억 6천, 5억 8천 9백만 원, 마이너스죠. 자, 관악구 봉천동 볼게요. 관악 현대아파트 12억 6천 5백만 원이었던 게 7억 4천까지 떨어지면서 마이너스 5억 2천 5백. 자, 용산구 서빙고동 40억 5천만 원이었던 게 35억 5천, 거의 5억 정도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이렇게 서울 전 지역 최고가 대비 지금 시세가 많이 떨어진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싼 금액에 사셨던 분들은 이 차이가 없겠지만, 이 꼭지에서 사셨던 분들은 큰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을 이 표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사례를 몇 개 더 보겠습니다. 자, 봉천동 현대 관악 아파트, 여기 약간 오르막길에 있는 아파트죠. 전용 123제곱미터. 자, 2021년도에 12억 6,500만 원이었습니다. 자, 최근 시세 얼마일까요? 7억 4천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때 사셨던 분들은 거의 마이너스 6억 정도의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여기에 취득세, 대출이자, 그동안 냈던 대출이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 손실폭이 훨씬 더 클 겁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런 상황이라면 얼마나 힘들까요? 집값은 몇 억이 떨어지고 대출이자는 예를 들어서 150을 내다가 300을 내고, 자, 이렇게 되면 심리적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편이요, 2021년 서울 아파트 거래 중에 고점에 물린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위에 하늘색은 2021년에 거래된 거고요, 아래쪽은 최근 거래 내역입니다. 어디가 가장 높죠? 노원구입니다. 노원구는 시세가 회복이 안 된 비율이 무려 96.8%, 즉 100개 아파트 중에 현재 97개 정도는 아직도 회복이 안 됐다는 뜻입니다. 성북구 95.8%, 다 90% 넘죠. 강북구, 관악구, 은평구, 도봉구, 중랑구, 금천구, 동대문구, 구로구, 이런 곳들은 지금 현재 2021년 최고가 대비 열의 9개 이상은 회복이 안 됐다는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도봉구 같은데 서울 북쪽에 있잖아요. 북한산 아이파크 신고가가 얼마였냐면요, 21년도 당시에 무려 12억 원이었습니다. 자, 현재 얼마 정도일까요? 최근 거래가 8억까지 나온 게 있습니다. 무려 마이너스 4억까지 떨어졌죠. 자, 이것은요, 노원구, 강북구도 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요? 특히 노원구, 성북구, 강북구, 관악구, 은평구, 도봉구, 중랑구, 서울 외곽 지역들. 자, 이런 지역들은요, 상대적으로 자금 여유가 없는 중저가 지역인데요. 특히 이제 대출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급매물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가격 하락폭이 더욱 커졌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현상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심적 회계라고 합니다. 즉, 손실을 경험하면 소비 심리가 위축하게 되고, 이는 내수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자영업자 연체액 18조라고 합니다. 사상 최대인데 쪼그라진 소비 심리. 지금 영끌한 젊은 많은 직장인들이 매달 버는 돈의 절반 이상을 대출 이자로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외식도 줄이고 또 쇼핑도 웬만하면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계 경제가 흔들리면 결국 사회 전체 또 부동산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이어진 부동산 시장의 급등과 급락, 그리고 현재 영끌족이 겪고 있는 고통. 자, 도대체 왜 벌어진 걸까요? 자, 두 가지 이유를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금리 인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22년도부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0.5%부터 시작했던 것이 무려 3.5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큰 변화인지 실감이 잘 안 가시죠? 자, 실감이 가게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원래 월급의 30% 정도를 대출이자로 갖고 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감당이 되죠. 어느 정도는. 자, 그런데 어떻게 됐죠? 금리가 2배 이상 오르면서 월급의 30%가 아닌 60%를 이자로 감당해야 된다고 하면 생활이 되겠습니까? 보나마나 마이너스죠. 그러면 이런 분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은 경매로 쏟아져 나오는 아파트들이 많았던 겁니다. 자, 실제로 A 직장인은요, 2021년도 집을 사면서 4억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분의 세후 월 급여 소득은 약 350만 원. 자, 이때만 해도 21년 당시만 해도 대출 상환금이 이자가 약 90만 원 정도였어요. 그러면 350에서 90만 원, 물론 큰 돈이지만 생활은 되죠. 그런데 금리가 2배 이상 오르면서 실제로 이분이 200만 원 정도의 이자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350 월급 받아서 200만 원 빼면 150이 남는데 이거 갖고 생활이 안 되겠죠. 이런 게 지금 영끌 쪽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심리적 요인입니다. 심적 회계. 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로또에 당첨이 됐습니다. 자, 이분 좋아하죠? 자, 20억 정도에 당첨이 됐다고 해볼게요. 공돈이 생겼다고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평소에는 한 300~400만 원짜리 물건을 살 수가 없었지만 이제는 아주 쉽게 덜컥덜컥 사버리는 거죠. 명품을. 자, 그런데 똑같은 300~400이라 할지라도 내가 월급이 300~400인데 그 300~400을 명품을 산다. 훨씬 더 아깝게 느껴지겠죠. 바로 이겁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도요, 비슷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집값이 오르면서, 그죠? 내가 예를 들어서 5억에 산 게 7억이 되고 8억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서 소비를 늘립니다. 자, 근데 지금 어떻게 되죠? 반대로 집값이 떨어지면서 또 금리가 오르면서 사람들이 손실을 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소비를 줄이고 지갑을 닫아버리죠. 네, 이분처럼 올라갈 때 좋았지만 내려가게 되면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게 됩니다. 이 심리가 현재 내수 침체로 이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집값은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결국은요, 금리 그리고 심리의 위축이 서로 악순환을 일으킨 겁니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지죠. 그러면 소비가 줄어들어서 경제가 침체됩니다. 그러면 다시 집값이 더 떨어지고 사람들은 더 큰 손실을 느끼게 되고 소비는 더 줄어들게 되고 이런 악순환을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실제로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요, 최근 몇 년간 금리가 오르면서 가계 소비가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서울 외곽지역, 아까 말씀드렸던 도봉구, 노원구, 성북구 이런 지역의 집값은 하락폭이 더 컸던 그 이유도 이런 심리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만약 30대인데 집이 없어요. 저도 2021년 당시로 갔었으면 저도 영끌에서 집을 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 다시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죠. 몇 천, 몇백이 아니라 몇억 이상의 손실을 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 두 가지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추격 매수 피하자입니다. 부동산 투자는요, 단순히 지금 아니면 못 산다 이런 감정적인 판단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과거에도 이런 적이 있었어요. 버블7 들어보셨죠? 이런 사례처럼 단기간에 급등한 후에 굉장히 오랫동안 침체기를 겪은 적이 있었죠. 지금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상투에 영끌에서 집을 잡게 되면요, 그 여파가 10년, 20년을 갑니다. 그렇죠? 그걸 어떻게 회복하겠습니까? 일반적인 직장인들이요. 그래서 추격 매수는 피하자. 자, 두 번째, 무조건 대출은 위험하다. 즉 금리가 낮다고 해서 무조건 대출을 받는 건 위험하다입니다. 2021년도만 해도 사람들이 이 저금리에 너무 익숙해졌죠. 금리가 이렇게 오를 것이라는 건 1도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직장인들이 영끌에서 집을 샀죠. 그런데 현실이 됐죠. 금리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100만 원 내던 사람이 200, 300을 내게 되는 거죠. 자, 고금리 시대를 우리 경험하고 있고 저금리 시대를 경험해봤는데 내가 저금리 때 돈을 빌렸다가 고금리 시대가 오면요, 정말 감당 못하죠. 그래서 지금 많은 아파트들이 경매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무조건 대출은 위험하다입니다. 자신의 재산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고요. 내가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출 또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2021년 영끌족에 대한 이야기 또 그들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오늘 내용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전국 서울의 아파트 경매 시장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최대치 수치를 깨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국 아파트 경매 시장이 왜 이렇게 됐는지, 또 단순히 늘은 거 말고 그 안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도 숨겨져 있습니다. 자, 그게 어떤 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신문 기사 보여드릴게요. 자, 이 기사는요 작년 11월 뉴스 기사예요. 딱 1년 됐죠. 자, 그런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영끌의 저주 10월 아파트 경매 건수 7년 5개월 만에 최다. 그럼 이제부터는 올해 뉴스 보여드릴게요. 최근 뉴스입니다. 자, 제목이 이렇습니다. 강남 용산 빼고 다 판다. 경매 나온 아파트 4년 만에 최다. 자, 이 뉴스 기사도 역시 2024년 11월 뉴스입니다. 고금리의 영끌족 뺏기 서울 아파트 경매 건수 9년 만에 최다. 다 최다입니다. 자, 이것도 2024년 11월 뉴스 기사입니다. 이자 높아 힘든데 대출까지 막혀 4년 만에 아파트 경매 최다 물량 쏟아졌다라는 뉴스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작년부터 지금까지 다른 상품도 아닌 아파트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2024년 10월 기준입니다. 저번 달이죠. 아파트 경매 건수 3,493건. 3년 11개월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좀 전에 전국이고요. 서울 아파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2024년 10월 저번 달 기준으로 380건입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거냐면요. 2015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10년 만에 최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른 상품도 아닌 아파트가, 그죠?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상품이고 누구나 살려고 했잖아요. 상가는 경매로 나온 건 이해를 되시잖아요. 근데 아파트가 왜 작년부터 또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이렇게 경매로 많이 나올까요? 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고금리 영향. 두 번째, 정부의 대출 규제. 자, 이것이 왜 이유가 됐는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금리 영향 먼저 살펴볼게요. 자, 여기 뉴스 기사 보시면요. 고금리 못 버틴 집주인의 몰락. 전국 아파트 4년 만에 최대치. 2024년 11월 뉴스입니다. 결국 이제 고금리가 문제가 됐던 겁니다. 자, 최근 몇 년간 고금리가 지속이 됐죠. 계속 올랐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많이 받은 아파트 소유자분들이 대출 이자를 부담하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자, 한때는요 대출 금리가 6에서 7, 심지어는 8%대까지 나왔죠. 이렇게 치솟으면서 대출 상환 부담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자, 이른바 영끌족이라고 하죠. 이런 분들이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집을 경매로 나오게 되는 상황이 늘게 되었습니다. 특히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금리가 이제 오를 때마다죠. 변동금리로 금리가 오를 때마다 월 상환액이 크게 늘었죠. 예전에는 이런 걸 크게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 정도 금리로 유지될 것이다. 그런데 그 뒤로 엄청나게 금리가 늘었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경매 시장에 나오는 물건들이 급증하게 된 겁니다. 자, 또 하나의 이유는요. 정부의 대출 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대출 규제로 아파트 경매 물건 급증 4년 만에 최다. 최근 뉴스입니다. 자, 정부가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장, 특히 아파트 시장의 가열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했는데 그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대출 규제 강화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DSR 규제에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개인의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제한하는 거죠. 특히 2단계 스트레스 DSR 많이 들어보셨죠? 기존의 DSR보다 더 강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대출 받기가 어려워졌고 금액도 줄어들었죠. 자, 이런 대출 기준은요. 주택 매수 심리를 크게 위축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과거에는요. 대출을 통해서 집을 마련하는 분들이 많았죠. 어렵지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자금 마련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자, 이렇게 상황이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경매 시장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맞춰보세요. 경매로 가장 많이 나오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강남구, 마포구, 영등포구, 노원구 어디일까요? 네, 답은 바로 노원구입니다. 지금 대체로요, 노원구처럼 서울 외곽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이 2번 이상 유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강남 상구는 굉장히 인기가 좋은데 왜 외곽은 지금 이런 상황일까요? 자, 잠시 뒤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서울 또 전국의 아파트 경매 시장의 이원화 이 상황을 알려면요, 낙찰률 그리고 낙찰 가율을 알아야 되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24년 10월 기준으로요, 낙찰률은 41.3%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낙찰 가율은 무려 97%로 상승했죠. 자, 일반적으로 낙찰률이 떨어지면 낙찰 가율도 떨어지기 마련인데 정반대죠.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이 의미를 알기 전에 낙찰률 그리고 낙찰 가율 이 뜻을 알아야 되는데 조금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자, 낙찰률은 경매에 나온 물건 중에서 실제로 낙찰된 비율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경매로 100건이 나왔다고 해볼게요. 자, 그 중에 40건이 낙찰되면 낙찰률은 40%가 되는 거죠. 만약 50건이 낙찰이 되면 50%입니다. 만약에 70건이 낙찰이 되면 70%. 이해되셨죠? 자, 이번엔 낙찰 가율입니다. 요 가짜가 하나 붙었어요. 자, 이것은 감정가 대비 실제 낙찰된 가격의 비율을 말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만약에 감정 가격이 10억이다. 그런데 9억에 낙찰을 되면 낙찰 가율은 90%입니다. 만약에 감정가가 10억인데 8억에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낙찰 가율 어떻게 되죠? 80%죠. 자, 좀 전에 보셨듯이 이제 낙찰률 하락하는데 낙찰 가율은 오르는 현상, 반대 현상을 나타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낙찰률이 하락하는 이유는요, 경매에 나온 물건이 많아졌지만, 그죠? 많아졌지만 실제로 구매하려는 매수자는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낙찰률이 떨어진 거죠. 자, 왜 이런 현상이 생긴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고금리, 대출 규제 강화 때문에 매수자들이 굉장히 신중해졌습니다. 또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낙찰률이 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낙찰 가율은 올랐어요. 왜 올랐을까요? 자, 낙찰 가율이 상승하는 이유는요, 특정 지역의 특정 상품. 여기서 이제 특정 지역이라 하면 좋은 지역. 그래서 강남 상구 상품, 아파트죠. 그러니까 좋은 지역의 아파트 상품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요가 많습니다. 특히 강남 상구 같은 인기 지역에서는요, 여전히 높은 가격에 낙찰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죠? 낙찰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서울의 주요 지역은 낙찰 가율이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에서 낙찰률은 하락하고 낙찰 가율은 상승하는 현상. 자, 이것은요, 단순히 숫자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지표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깊이 분석해 보면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들여다 보겠습니다. 자, 낙찰률 하락. 요거 먼저 들여다 볼게요. 경매 물건은 많아졌는데, 그죠? 매수자는 줄었다라는 뜻입니다. 경매 물건의 증가. 자, 지금 고금리로 인해서 집을 팔지 못하거나, 그죠? 살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지금. 또 대출 상환을 감당하지 못하는 집주인들이 경매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자, 2024년 10월 아파트 경매 건수가 7년 5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요, 매수 위축입니다. 자, 반면 매수자들은 지금 금리가 높죠. 또 대출 규제가 굉장히 강해졌어요. 때문에 적극적으로 입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입찰을 하죠. 그죠? 특히 서울 외곽 지역의 아파트는요, 선호도가 낮아서 유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노원구 같은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2번 이상 유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낙찰률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서울 말고 경기 지역은 상황이 어떨까요? 2024년 10월 기준으로요, 809건의 아파트 경매가 나왔습니다. 자, 이것은요, 무려 10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경기 지역 아파트 물건은 쏟아져 나오는데 낙찰 가율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요, 낙찰 가율을 보겠습니다. 좀 전에 낙찰률을 봤고 낙찰 가율 상승, 그 의미는 지금 낙찰률은 하락하고 있는데 낙찰 가율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아직도 특정 지역에 아파트 수요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 특정 지역 어디일까요? 강남 상구, 용산, 이런 곳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강남구 낙찰가율은 107.5, 서초구 낙찰가율은 107.3, 송파구는 101.3. 10월 달에 강남 상구에서 일부 아파트는요, 무려 129% 낙찰가율을 보인 곳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낙찰가율이 100%를 넘었다는 것은요, 감정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아파트가 낙찰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되셨죠? 낙찰 가율이 높다는 것은, 100보다 높다는 것은 감정가보다 더 높은 가격에 아파트가 낙찰되고 있다. 자, 그러면 비싼 동네, 강남, 상고, 용산 이런 곳은 왜 낙찰 가율이 높아지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또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현금 부자들의 선호. 이렇게 정부에서 대출 규제가 굉장히 강화되면서 일반인들은 접근성이 좀 떨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부자들, 현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현금 자산이 풍부한 투자자들이 강남시역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자, 이분들 대출 없이도 고가 아파트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지금 이제 서울에 새 아파트가 별로 없잖아요. 특히 강남 지역은 더 그렇죠. 얼어 죽어도 신축, 얼죽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신축에 대한 선호도가 그 어느 때보다 커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강남 지역은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많아서 재건축 가능성이 크고 또 재건축으로 갈 확률도 높습니다. 만약에 이제 재건축이 완료되면 가격이 크게 오르겠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 지역으로 몰리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보셨듯이 결국 낙찰률은 하락하고 낙찰 가율은 상승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고금리 또 경기 침체로 인해서 전체적인 매수세는 굉장히 위축이 됐는데 여전히 가치가 높은 지역 또 가치가 높은 상품에 대해서는요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에서 특정 지역, 주로 이제 부촌이죠, 또 특정 유형의 상품, 아파트. 자, 이런 것들은요 상대적으로 높은 가치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은요 이러한 양극화 현상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전국 특히 서울 시장의 아파트 경매, 낙찰률은 떨어지는데 낙찰가율은 올라가는 이런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경매 시장에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이번 기회에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드린 서울 아파트 시장의 양극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단쌤입니다. 자, 한때 행정수도 이전으로 집값이 크게 오른 지역이 있었죠. 폭등을 했었습니다. 바로 세종시. 자, 그런데요 지금 세종시가 집값 하락률 1위 또 전세값 하락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또 앞으로 세종시 미래는 어떻게 될까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세종시 아파트 현재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자, 뉴스 기사인데요. 10억 아파트가 7억 됐다. 올해 집값, 전세값 하락률 1위 도시 바로 세종입니다. 한때는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 지역으로 1위를 차지했던 곳이 하락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값, 전세값 동반해서요. 자, 집값 하락 멈추나 했는데 세종 집주인 또다시 눈물. 하락하다가 보호하다가 다시 또 하락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종의 강남, 집값도 최고가의 반토막. 규제 풀어도 지방은 꽁꽁. 최고가의 반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전세값도요 마이너스 4.85%,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자, 반면에 이 시기에 전국 평균 아파트 가격은요 소폭 상승했거든요. 자, 이 정도면 세종시는 정말 독보적인 하락을 보이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20년, 2021년, 22년, 3년, 4년 나오는데, 자, 2021년부터 다 마이너스죠. 그런데 그 전에 불과 4년 전만 해도 세종시 집값은요 연간 42.37% 상승하면서 전국 상승률 1위를 기록했었습니다. 자, 당시에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천도론 이슈로 외지인 투자자들도 많이 몰려들었고요. 이때 집값이 정말 폭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가장 꽃길을 걷고 있던 2020년 대비 지금은 어떤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종시 아파트 가격 비교, 여기 6개 단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용 84제곱미터 국민 평형입니다. 자, 최고가 대비 최근 거래 보시면 최고가 8억 5천, 최근 거래 4억 4천 9백.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자, 최고가 11억 2천, 최근 거래 6억 7천 5백. 역시 반토막이 났죠. 7억 3억 7천. 범지기 12단지 15억 5천이 5억 3천. 가재 11단지 8억 2천 5백이 4억 8천 5백. 도래마을 13단지 6억 1천이 3억 7천 5백. 불과 한 4년 만에 다는 아니지만 일부 지역들이 이렇게 반토막 난 단지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것을 보겠습니다. 다종동 가온 6단지 2021년
9억 8,500 하던 것이 최근 거래에서는 6억 5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세롬동 새뜸 1단지 2020년 말에 9억 3천만 원까지 오르던 게 최근은 5억 9,950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자, 아름동 2020년 최고가 10억 5천이 최근 3월에 5억 3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반토막이 났죠. 자, 소담동 2020년 8월 최고가 13억 8천이 최근 9억 원까지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요 세종시의 주요 아파트 단지들이 최고가 대비 아주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이런 현상을 두고 전문가들은 거품이 꺼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급등기 때 가격이 올랐던 가격이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하지만 단순히 가격 조정이라고 보기에는 가격 하락폭이 너무 큽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종시의 집값 하락 단순히 조정일까요? 아니면 더 큰 위기의 시작일까요? 자,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세종시의 집값 아파트값 하락 원인을 살펴보기 전에 4년 전에 2020년이죠. 전국 1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보였는데 그 이유를 좀 가볍게 살펴보고 왜 지금 하락하고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좀 전에 보여드렸던 표입니다. 최근 5년간 세종시 아파트값 변동률 2020년에 42.37%. 전국 당시 평균 상승률이 7.57% 됐거든요. 전국에 거의 5, 6배 되죠.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때 행정수도 이전, 정부 기관들이 대거 이전하면서 인구가 급격히 늘었고 또 주택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었죠. 자, 두 번째, 이렇게 수요들이 있다 보니 청약통장 지역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었고 이 지역이요. 초기에 세제 혜택까지 주어지면서 전국의 투자자들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아파트가 2020년에 전국 아파트 상승률 1위를 기록하면서 아주 급등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2020년 대비 최고점 대비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도 있고요. 평균 7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자, 왜 이렇게 떨어진 걸까요? 그 이유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과잉 공급입니다. 우리 이제 가격 결정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뤄진 건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공급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행정수도 이전 또 인구 증가 기대감에 주택 공급이 엄청나게 이루어졌죠. 자, 하지만 현재 수요 대비 공급이 과잉 상태입니다. 매물이 적체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올해까지만 해도요. 적정 수요를 초과하는 입주 물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세종 아파트 시장 내년부터 공급 대란 나타날 듯. 지금도 많은데 공급될 양이 많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가격 하락 압력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동이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원인 과잉 공급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요. 인구 유입의 둔화입니다. 원래 세종 신도시는요. 2030년까지 목표 인구가 얼마였냐면 50만 명이었습니다. 50만 명. 이렇게 될 거라고 기대를 했죠. 자, 그런데 현실은 지금 39만 명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크게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이렇게 집은 아파트 공급은 계속 늘어나는데 들어올 사람이 부족하니 당연히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집은 계속 느는데 들어올 사람이 없다는 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요. 투자자들이 이탈하고 있다는 겁니다. 투자자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자, 2020년 당시만 해도 행정수도 이전 이런 큰 투자 이슈 때문에 외지의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었습니다. 당시에는요, 세종시가 무조건 투자하면 돈이 되는 곳이라고 생각했었죠. 자,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투자자들이 다 떠나고 있습니다.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대출 부담이 커졌죠. 또 부동산 규제도 강화됐습니다. 투자자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쌓이다 보니 가격이 더 떨어진 거죠. 특히 세종 신도시는요, 다른 지역보다 외주인 투자 비중이 아주 높았던 곳인데 이런 충격이 더 커진 겁니다. 자, 네 번째 이유는요, 대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전이 무슨 상관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세종이 어디에 있죠? 대전 옆에 바로 붙어져 있죠. 그래서 세종은 대전의 배후 주거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대전 부동산 시장 또 대전의 아파트 시장의 흐름이 세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요. 대전, 세종, 아파트값, 곤두박질 같이 물려가는 겁니다. 올해 대전에서는요. 무려 10,000가구 이상이 공급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대전은 연간 수요는 약 7,000에서 8,000가구 정도 되거든요. 자, 이렇게 대전도
공급이 가잉하다 보니 세종시 집값도 같이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이유는요. 지역경제 침체입니다. 돈이 돌지가 않아요. 자, 지금 세종신도시 상가 공실률이요.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도시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자, 뉴스 기사입니다. 세종 상가 공실률 전국 1위. 네. 지금 세종은 아파트 가격 하락률 1위, 전세가 하락률 1위, 상가 공실률 1위. 안 좋은 걸 다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볼까요? 상가 공실률 1위. 세종에서 이런 박람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무슨 박람회냐면요. 상가 공실 박람회. 이런 박람회도 있네요. 네. 자, 연도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 19년, 20년, 22년까지 보시면 상가 공실률을 보는 겁니다. 자, 18년에는 38%가 넘었어요. 자, 조금 줄었네요. 33.9%. 그 다음에도 30.04%. 그리고 2022년 가장 최근이죠. 30.53%. 거의 10개 중에 3, 4개 이상이 공실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 많은 거냐면요. 세종시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요. 전국 평균의 2배 이상입니다. 다른 데들도 지금 공실이 많지만 그런 것보다도 2배 이상 더 많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상가가 텅텅 비어있다는 건 뭐죠? 네, 지역 경제가 활발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고 또 기업도 많이 들어오지 않고 사람들도 들어오지 않으니 주택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자, 세종신도시 집값 하락 원인 5가지 빠르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공급이 너무 많다. 너무 많이 지어서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두 번째, 그러면 인구락도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인구 유입이 크게 둔화되고 있다는 거. 자, 세 번째는요. 투자 수요의 이탈입니다. 원래 세종은 외지 투자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대전. 대전도 지금 초과 공급으로 인해서 그 옆 동네인 세종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5번째, 지역경제 침체. 전국 상가 공실률 1위. 지역경제가 안 좋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종신도시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끝이 난 걸까? 아니면 반등을 할 수 있을까? 자, 세종신도시 미래 2가지 장단점을 좀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도 들어보시면서 세종신도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시고 아래 댓글로 의견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긍정적 요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희망은 있다. 자, 첫 번째, 금리 하락 가능성입니다. 자, 내년 올해보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매수 심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거. 자, 이것은 물론 세종시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전국이 다 마찬가지죠. 어찌됐든 금리 하락 가능성. 그래서 희망은 있다. 자, 두 번째, 행정 중심지라는 강력한 입지. 자, 지금 공공기관 추가로 이전이 계속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 교통, 인프라도 계속 확충 중에 있죠. 특히 KTX 세종역 신설, 또 세종, 서울 고속도로, 왕궁 같은 이런 큰 허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세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교육과 생활 편의시설이 뛰어난 도시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젊은 가족들이 이런 교육, 생활 편의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여전히 수요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부정적인 요인들을 찾아보겠습니다. 넘어야 할 산들. 첫 번째, 인구 유입 둔화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30년까지 목표 50만 명을 생각했었는데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39만 명에. 증가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고 있기 때문에 목표한 50만 명에는 크게 못 미칠 것이라는 거. 그래서 아파트 가격 상승의 부정적인 요인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공급 과잉 문제입니다. 가장 큰 문제죠. 과거 몇 년간 분양 물량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아직도 시장에서 매물이 넘쳐납니다. 또 올해 신규 공급이 있습니다. 이런 기존 물량을 소화하기도 힘든데 신규 물건까지 나오다 보니 공급 과잉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접 지역 대전이죠. 영향. 대전도 지금 공급 과잉 때문에 가격 하락에 문제를 겪고 있는데 이 여파가 세종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세종신도시 시장 폭락 원인 또 미래 전망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 세종신도시는요. 불과 4년 전에 가격 폭등기를 경험하고 있고 지금 또 폭락기를 경험하고 있는 중요한 전환점에 있습니다. 좀 전에 보셨던 자료들 앞으로 좋아질 수도 있다. 또 계속 폭락할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분분한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세종신도시 미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래 댓글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영상 보고 나면 잊혀지잖아요. 자, 자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요거 받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